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훈입니다. 네, 주가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임원이 구속됐다는 뉴스 지난주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도 오늘 오전에 금감원에 출석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내용부터 뉴스 포인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뉴스 포인트는 서영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바람 잘 날 없는 카카오라는 말이 이제 딱 맞는 게 카카오에 정말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김범수 전 의장이 금감원으로 조사받으러 들어간 지 한 6시간 정도 됐죠? 네, 맞습니다. 진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 거물이잖아요. 네. 대기업 총수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대기업 총수급 되는 사람이 금감원에 조사받으러 들어갔다. 좀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네. 이례적인 일이고 오늘 오전 10시였습니다. 10시에 있었던 일이고 또 취재진도 굉장히 수십 명의 취재진이 있었고 또 이례적으로 금감원 앞에 포토라인도 쳐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만큼 취재 열기가 뜨거웠던 거죠. 사실은 이 SM 엔터테인먼트를 카카오랑 하이브가 서로 가지려고 했는데 그 경쟁 속에서 카카오가 부당하게 시세 조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시세 조정을 했다면은 그 의혹이 있고 그거를 개입했던 지시했던 윗선이 어디냐, 지금 그런 것들이 의문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배재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는 구속이 된 상태예요. 네네. 예, 관련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남부지법에서 발부를 했고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 그리고 과연 김범수 창업자 전 의장 역시도 보고를 받았느냐,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지시를 하고 개입을 했느냐, 이게 좀 문제인데 나름 또 정황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불렀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근데 이렇게 카카오가 좀 안 좋은 일들로 자꾸 엮이는 게 저는 좀 카카오톡 당연히 쓰고 있는 사람이고 또 경제 기자로서도 조금 좀 우려스러운 게 카카오는 또 우리나라를 또 대표하는 플랫폼 기업이라서 이것저것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효용도 안 끼치지만은 때때로 좀 문제된 일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카카오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데 네. 과연 자본시장법도 어겼을까, 그런 이슈도 있었을까, 모든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주가 조작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취재진이 딱 물어보니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짧게 답하고 그 외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하지 않고 금감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수사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죠? 네, 맞습니다. 카카오 경영진들도 어느 정도까지 또 공유가 됐고 여기에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김범수 창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경영진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만 뭐 금감원이나 당국은 또 검찰은 이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아끼기 때문에 뭐 기자들도 뭐 취재를 하고 있지만은 또 관련해 가지고 또 진전이 있고 디벨롭이 있으면은 또 발표가 되고 보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새로운 소식도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키움증권 신용 미수거래 차단 종목 대거 지정. 이 영풍재지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서 키움증권이 주가 조작의 창구로 활용됐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 네, 결국 키움증권이 신용거래를 막아버리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렸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작전 세력들의 놀이터로 활용됐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제가 봤을 때 키움증권에서 그런 비판을 의식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앞으로 있을 어떤 리스크도 다시 또 그렇게 악용될 수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조금 강하게 좀 조처를 한 것 같습니다. 네네. 20여 개의 종목에 대해서 조처를 했는데 보면은 뭐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로봇 관련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반도체 관련 한미 반도체도 있습니다. 모두 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좋아했던 배터리라든가 로봇이나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수거래랑 신용융자를 차단을 했습니다. 미수거래하고 신용융자라는 게 돈을 빌려서 예. 주식을 투자하는 거 좀 설명을 드리자면 미수거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100만 원짜리 주식 한 주를 사고 싶습니다. 네. 근데 30만 원, 40만 원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60만 원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위탁 매매를 맡긴 증권사에서 내주는 거고, 네네. 그리고 저는 그 60만 원을 T+1, 오늘이 거래일이었고 그리고 이틀 후가 결제일이지 않습니까? 네. 결제일 전까지 60만 원을 증권사에 주면 되는 겁니다. 아. 보통 이게 레버리지를 끈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지렛대를 활용한 투자인데 초단타로 좀 레버리지를 좀 활용하고 싶을 때 미수 거래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아. 투자자분들께서. 네. 그리고 신용융자 같은 거는 몇 개월 단위로 이제 돈을 빌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돈을 증권사로부터 빌리는 게 신용융자인데 네. 어찌됐건 둘 다 그냥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에 좀 제한이 걸린 거잖아요. 네. 근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워낙에 리테일이 강한 회사기도 하고 이렇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게 제한이 걸리면은 어떠한 영향이 있을 수 있냐면 주식 시장에 개인 투자자 수급에 좀 영향이 있거든요. 네네. 개인 투자자도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그럼 주가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특히 거래량도 맞습니다. 많아지고요. 코스닥처럼 개인 투자자 참여가 높은 시장은 특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이런 배터리 관련주랑 그리고 반도체랑 로봇 관련주들 뭐 비투가 막혀버리면은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는 건 좀 불가피하다고 좀 여겨지고 있거든요. 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이 키움증권과 영풍재지 이 이슈에 관해서 좀 다른 사이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네. 이 키움증권이 이렇게 좀 신용융자 뭐 미수거래 차단한 조치에 나선 거는 뒤늦게라도 나선 건 좋은데, 기존에 좀 영풍재지 증거금률이 40%여서 작전 세력의 놀이터로 악용됐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증권가 일각에서는 뭐 삼성증권의 미래에셋증권이라든가 영풍재지에 대해서 증거금률을 100%로 올리면서 사실상 레버리지를 하는 어떤 초단타 매매를 막았었는데, 그리고 들리기는 한국거래소라든가 감독원이라든가 한 몇 개월 전부터 조사를 하고 있었고 하고 있었던 사안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왜 키움증권은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못했느냐라는 비판도 있긴 합니다. 네. 네, 있긴 해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뒤늦게라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또 비투를 또 악용 작전 세력이 또 악용하는 거를 막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는 해석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신용거래나 미수거래가 네. 중단이 되면 네. 기존에 이제 빚내서 투자했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 뭐 빌린 돈을 바로 갚아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신용융자 불가 종목으로 지정된 만기 연장이 좀 안 되는구나. 롤오버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바로 갚는 건 아니고 만기 연장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미수거래도 이제 앞으로는 좀 불가능해지니까 네.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유동성을 좀 마르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받으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게 하나가 없어진 거고, 주식 시장을 좀 크게 보더라도 유동성이 좀 마를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키워드 보여주십시오. 네. 네, 금융지주 실적 시즌 은행 연체율 상승 주목입니다. 이 금융지주들이 이제 곧 실적 발표에 네. 나서는데 이번 실적 전망 그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좀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연체율이 좀 오르고 있잖아요. 연체율이 오르고 있어서, 그리고 대손 충당금 좀 적립을 하는 게 어떻게 작용할 것이나도 보고 있고, 다만 KB금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죠. 예금 금리랑 그리고 대출 금리 차이 그 마진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잘 방어를 해가지고 네. 그래도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고요. 네. 뭐 우리금융, 하나금융, 신한금융 같은 경우는 뭐 제자리거나 감소했을 것이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은행 연체율 상승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금융지주 실적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 뭐 연체율이 올랐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전하고 사운드하다고 표현하죠, 영어로. 건전하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실적에 큰 타격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네. 다만 이제 비은행 계열사들의 실적 둔화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금융 지주다 보니까 어떤 곳이 좀 하나금융 같은 경우, 네네.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하나캐피탈이나 하나증권이 좀 업황이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3분기보다 좀 그 실적들이 계열사들의 실적이 감소했을 것이고, 하나금융도 아무래도 좀 감소하는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신한금융 같은 경우도 신한투자증권의 사모펀드 관련 사적 화해 비용이 비용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다만 뭐 이거는 다음 주에 차례대로 예정돼 있으니까 차례대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실적 발표되면 또 다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키워드 보죠.
네, 한국은행 총재 이제 금리 인상 고려가 키워드인데 이게 오늘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 입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서 화제가 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좀 시원시원한 발언으로 좀 다 익히다 알려져 있는데 네. 이번에도 꽤 강경한 발언으로 이게 좀 해석이 됩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을 했는데 네. 먼저 규제 정책을 타이트하게 하고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그래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는다면은 그럼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네. 이 답이 나온 맥락이 물론 다 의원들이 국정감사니까 의원들이 가계부채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일단은 규제 정책 먼저 하고 그래도 안 잡히면 금리 인상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답한 거기 때문에 네. 당장에 금리 인상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어떤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자면은 한국은행의 중앙은행의 우리 맨데이트 책무라고 하잖아요. 물가 안정도 있지만 금융 안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정말 높은 수준이고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AA 마이너스인데 피치 기준으로 네. 이 AA에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하면은 정말 많이 높습니다. 네. 네. GDP 대비 한 10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는 우리나라에서 터질 수 있는 뇌관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저축을 좀 쌓아놓은 게 있다고 좀 그 국제신용평가사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충분히 또 가계 원리금 상환할 수 있고 은행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버퍼가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가계 부채를 좀 줄이고 금융 안정을 좀 도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려스러운 게 있는 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속 문제지 않습니까요? 그렇죠. 지금 금리 섣부르게 또 올렸다가는 지금 사업장이 정상화 시키려는 사업장들도 있고 네. 부동산 경기 참 우려스러운데 건설사들 막 날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의원들에게 설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물론 금리를 올리면 가계대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했습니다. 네. 자신을 했지만은 이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여전히 또 우려를 해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비율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 가깝게 낮추는 게 책임이다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천천히 가계부채 비율을 낮춰 나가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키워드는 어떤 내용이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총 합병 승인 관련 내용인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하기로 했다는 소식 저희가 지난 맞습니다. 8월에 전해드렸습니다. 이 합병안이 오늘 주주총회를 통과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 바이오 시밀러계 강자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자랑해야 할 바이오 업체이기도 하고. 근데 그 셀트리온이 좀 지배구조 관련해 가지고 좀 이슈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2020년에 내놨던 게 셀트리온.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를 이제 그 제조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예.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또 신약을 또 개발하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오늘 합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났습니다. 네. 물론 두 가지 이제 아직은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주총이 두 개가 있었고 둘 다 인천에서 있었고 압도적으로 찬성하신 분들 100분 중에서 90분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리 없이 양사가 합병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그 주식 반대하는 분들은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합병 불확실성은 없고 이 지배 구조도 좀 개선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에 이 합병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 주식을 사달라, 네. 특정 가격에 사달라 하면 그 네. 가격에 이제 회사에서 사주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